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먼저 석유를 생산한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지금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고요. 원유 매장량은 세계 3위인데요. 하지만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과 제재 때문에 정작 이란 국민들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비가 없어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태워버리고요. 내수용 석유가 모자라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쓴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로 전쟁은 멈추게 됐지만 이란 국민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의 폭염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밤낮으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너무 더워서 이 전통 축제인 마쓰리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폭염 때문에 걱정인데요. 일본 상황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대응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 측에 강력하게 공개 경고하고 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 후 더 이상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은 최종 관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경제지표상으로는 고용과 물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지난 2023년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프랑스도 나토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토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회원국 전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프랑스의 반대로 연락사무소 설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인 관측이 이미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사일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하고 200명 넘게 다쳤는데요. 사망자 중 어린이 18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17일 키이우를 겨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서 28명이 사망했고 23일에 키이우와 그 주변 지역을 또다시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과 비교해서 평균보다 1.04도 높았으며 아시아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11월 달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4월, 6월, 8월, 9월에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아시아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로 최근 10년간 상승률은 연 0.24도로 세계 평균 0.13도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맑은 하늘에 구름. 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양측이 또 미사일을 서로 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게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면서 비난했고요.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초기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일단 발효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양쪽 간의 실제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츠 이스라엘 장관은 휴전 협정이 발효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이 휴전 발효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살 오전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폭발음과 함께 공습 경보가 울렸고요.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란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테헤란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양쪽 모두 상대방의 공격이 휴전 시작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의 충돌에 대해서 거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즉시 폭격을 퍼부은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두 나라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싸워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편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으로 가는 에어포스 안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해서 휴전 준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휴전 합의 발표로 이 분쟁을 둘러싼 삼국 정상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맑은 하늘을 본 쪽도 있었고 또 한쪽은 구름이 낀 쪽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과시한 한편 막판에 또 갈등 조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시작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의 핵시설을 상당히 무력한 한편 연임을 넘볼 정도로 자국에서 정치 입장이 굉장히 탄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40년 가까이 이란을 군림하고 있는 지금 하메네이는 이 지리멸렬한 대응 끝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모습 보여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휴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 확산과 자국면에 대한 보복 우려 때문에 국내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무릅쓰고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터뜨려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했고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때 군사작전 때문에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 세력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문제 개입을 비판한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무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 대결 국면에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단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면서 국내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13년 10월 10년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제 기습 공격에 대해서 어쨌든 그때는 10월 달에는 속수무책을 당했고 정치 입지가 굉장히 불투명했는데요.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복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하메네이는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내내 암살을 걱정하다가 이제는 국가 존립까지 고민할 처지가 됐다고 하는데 네. 1989년 신정체제로 이란 최고주자로 군림했던 하메네이가 지금은 가장 큰 정치 위기에 몰려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승자. 네. 어떻게 보면 간단히 보면은 하메네이는 약간 패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둘기의 탈을 쓴 매. 네, 뭐 비둘기파, 매파. 네, 네. 맞아요. 지금 이 파월 의장이 사실상 매파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약간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상황 좀 지켜보겠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금리 인하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다시 한 번 더 관망 기조를 강조하면서 연준 내에서 의견 정도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강성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언한 쪽에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미셸 보만 연준 부의장도 비둘기파 발언을 선회하면서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7월 달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통제가 된 상태로 잘 유지가 된다면은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기존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고요. 대신에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월 달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황이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자신은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미국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경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얘기에서는 행정부가 제발 좀 그만 흔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화하거나 노동시장이 좀 나빠진다면은 금리를 좀 더 빨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은 매파이긴 합니다만 이번 발언은 신중하긴 하지만 약간 완화된 기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장기 실제 성장률이 1.8%였는데 이걸 1.4%까지 낮춰잡았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좀 곤란했죠. 국정 지도가 떨어지니까 네.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2에서 3%까지 금리를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절반을 내려라. 이건 사실 0.25, 0.5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폭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파월 의장도 당연히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웨이트 앤 시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겠다, 네. 두고 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중론을 발표를 맞습니다. 했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맞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 측에서 변함없는 연대를 이제 보여주면서 괜찮다. 당신 뒤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국가들마다 입장도 다르고 또 지원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 해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양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나토 동맹국 모두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일 날 채택될 정상회의 공동성명 상세 내용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안심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나토 안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공동성명의 핵심은 국내 총산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지출한다고 합의는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액도 국방비로 간주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터 사무총장과 회담 전에 정상회의 초대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면서 여전히 방공체계가 필요하고 파트너 국가들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가 1억 7,500만 유로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전날 회담하고 나서 두 나라 간의 첫 번째 방위산업 공동생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둘째 날에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리터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별도로 회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성과 있는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불쾌함을 넘어서 치명적이다. 네. 날씨가 더우면 덥고 습한 것까지 같이 합쳐지면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죠. 네, 지금 네.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서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북반구에 폭염의 기승을 부릴 거다는 예보가 이미 나왔는데요. 네.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낮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기온이 섭씨 35.56도까지 올라가면서 14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7월 8월이 남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각 24일 날 센트럴파크 최고 기온이 섭씨 37.2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를 했고요. 도심 지역은 최고 기온이 섭씨 38.89도, 거의 39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참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폭염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매년 500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뉴욕시는 그래서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좀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을 비롯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이 폭염경보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상황인데요. 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억 6천만 명이 폭염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섭씨 43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 아마 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욕 시내, 볼티모어 같은 이런 도심권도 밤에는 열대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상학자들은 고기압이 공기를 가둬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열돔 현상 때문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기온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뭐 오늘은 좀 비 소식이 있어서 좀 네, 조금 시원하죠. 주춤합니다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악어 엘커트레즈.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엘커트레즈는 사실 그 굉장히 유명한 감옥임을 탈출할 수 예. 없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살아서 탈출할 수 없는 감옥, 악마의 섬을 불리는 엘커트레즈 이 감옥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고 지난달 초에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불법 이민자들을 수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플로리다주가 악어 등 대형 파충류 서식지가 있는 유명한 에버글레이즈 습지 일대에 불법 이주자 구금 시설을 짓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강력한 수감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에버글레이즈 습지 내에 폐공항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최대 1,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설을 새롭게 짓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주자 추방 정책 때문에 체포자가 급증하자 새로운 구금 시설이 필요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짓게 되면은요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구금 시설 들어서는 폐공항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습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악어들의 대규모 서식지라고 합니다. 40년 전부터 외래 침입종인 버마 비담댐까지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 자라면은 전체 몸 길이가 4m가 넘는 파충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글레이즈 습지에 각각 20만 마리, 뭐 10만 마리 정도까지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뱀이 10만 마리, 악어 20만 마리인 네. 거잖아요. 총 30만 마리 정도의 파충류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사람 사는 시설을 짓는다고요? 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곰과 퓨마도 종종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곳에 불법 이주자를 위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금 시설인데요. 너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 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플로리다 이 당국은요 오히려 보안성이 뛰어난 훌륭한 구금 시설이 될 수 있다면서 이걸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경 10km 안에 인가가 전혀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맹수, 파충류가 있기 때문에 차마 도망갈 엄두 자체를 못 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탈출하면 바로 악어와 마주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안시설 건설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쓸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보안성이 누구를 위한 보안성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뭐 멕시코만이 외딴 섬에 위치해 있는 그 알카트레즈 감옥만큼 네, 유명하기 네. 때문에 악어 알카트레즈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좀 무시무시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네. 구금 시대라고 하긴 합니다만. 네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해자를 사랑한 베이조스. 네. 뭐 저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해자가 네. 무엇인데요? 성 뒤를 둘러싸고 있는 수로 이제 연못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라고 말하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진입 장비를 갖추고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이 업계에서 내가 1등이다. 그렇죠. 아무도 못 쫓아온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건데요. 세계적인 IT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식 장소를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했다는 소식은 뭐 여러 차례 나는데요. 그 중심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반대 시가 많다 보니까 이걸 그렇죠. 약간 외곽을 옮겨서 옮겼어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로이드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조스와 약혼녀 로렌 산체스가 26일부터 28일까지 원래는 중심가에서 중세 건물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걸 이제 옮기게 된 건데요. 네. 최근에 현지 시민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결혼 반대 시위를 워낙 격렬하게 하자 결국은 하객들 진입 뭐 이런 거가 좀 이제 고려를 해서 결국 장소를 옮기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베네치아 동쪽 끝에 있는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트만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연결된 다리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외부와 접근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성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시민단체들이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이 없다라면서 결혼식 장소 변경을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환호했다고 하는데 베네치아는 워낙 관광객들 많이 오는 그렇죠. 도시인데 네. 안 그래도 관광객이 많은데 결혼식까지 한다면서 이렇게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 뭐 킴 카다시안, 믹 제거, 배우 에바 롱고리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까지 온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 전남편까지 온단 말이에요. 얘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6년 동안 교제하고 나서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뭐 2박 3일 동안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네, 여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함께 듣겠습니다.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Shadows grow so long before my eyes, and they're moving across the page. Suddenly the day turns into night, far away from the cit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 석방을 앞둔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던 것이라며 해당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 전쟁이 끝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미국 동부 지역 폭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올여름 더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일본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진짜 도쿄가 6월인데 벌써부터 매일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네. 지난 주말에 도쿄 하치오지시는 35도가 넘었습니다. 예. 또 일본에서 시원하기로 유명한 곳이 홋카이도인데 네. 어제 삿포로가 30도, 오비히로가 33.5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홋카이도는 여름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홋카이도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홋카이도에서도 최근에는 에어컨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20세기 말에 비해 21세기 말에는 홋카이도 기온이 4도가량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1980년에서 2024년까지의 기간을 100년 전과 비교를 하면 네. 100년 전보다 5.3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홋카이도는 평균 습도가 81%, 8월에 도쿄는 71%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정말 기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습해서. 높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냥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제 총무성 소방청이 공표한 열사병 1주간 긴급 이송 상황을 보면 전주와 비교해서 790%나 증가해서 네. 8,600명이 전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고요. 네. 작년 동기와 대비를 해서도 거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근데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위가 정말 사람들의 삶과 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에 나섰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일단 관공서에서 이 직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쿨비즈 패션을 시작한 지 오래가 됐고요. 네. 회사들도 이 기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어떤 회사들은 그냥 반바지를 입고 와라 그런 회사들도 네,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예. 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일본에는 열사병 경계 경보를 시작했는데요. 33도 이상이 되면 일단 기상청과
환경성이 경보를 울립니다. 네. 밖에 나가면 진짜 경보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출을 금지하고 냉방을 켜고 실내에서 지내라는 의미가 있고 최근에는 쿨스테이션 쿨링센터라고 해서 쇼핑몰, 백화점, 은행, 편의점, 도서관, 구민센터 등에서 실내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도가 쿨링센터 700개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열사병 경계 경보가 울리면 이런 시설들이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일단 오픈을 해야 합니다. 도쿄타워에도 현재 취일 자리를 100석 이상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작업을 할 경우에 기업 측이 반드시 열사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든 열사병 대책 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열사병으로 노동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1,195명이고 사망자가 3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원전이 멈췄고 전기 민영화가 되면서 전기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네. 냉방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에 솔직히 에어컨이 없는 집은 거의 없지만 에어컨을 틀지 않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도쿄도는 올 여름에 1,000엔가량 우리 돈으로 이제 10,000원가량의 수도 기본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기가 이미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세를 깎아주기가 어려워서 수도 요금을 약간 면제를 해줄 테니까 냉방을 적극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도쿄도는 800만 가구를 위해서 400억엔의 예산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행사도 이 무더위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전통 축제죠. 마쓰리도 이 더위 때문에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요. 네, 일본의 축제는 주로 지역 주민들이 개최를 하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더위까지 겹치다 보니까 여름에는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스기나미쿠에서는 매년 학교의 운동장을 빌려서 8월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놀러 오는 그런 여름 축제인데요. 이름도 여름 페스티벌인데 뭐 예를 들어 솜사탕이 일본 돈으로 10엔 우리 돈으로 1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100명 이상 줄을 서서 솜사탕을 사는 그런 축제가 그럼요. 있는데 네,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10월에 여름 페스티벌에서 가을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주최자와 참가자의 열사병이 고민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마인츠신문이 아예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미에현의 도리대 신사축제는 8월 개최해서 9월 말로 변경을 했고 후쿠시마 소마마츠리는 7월이었는데 5월로 변경을 했고 시가의 구니마츠 마츠리도 5월로 앞당겼습니다. 구시의 왓쇼이 마츠리는 9월로 미뤘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30도, 대낮이면 35도, 저녁에는 30도니까 마츠리를 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상 기온으로 갑작스럽게 저녁에 게릴라 호우가 이제 일어나거나 뭐 천둥 번개 등도 잦다 보니까 불꽃놀이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일단 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여름은 피하자 하는 건데요. 각종 축제도 지금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엑스포 일본관에서 더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결성했다면서요? 네, 지금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더위 대책인데 일단 오사카 엑스포 일본관은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 14명이 18일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장실 문제였는데요. 일본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2개인데 휴식 시간이 15분이어서 그 사이에 화장실 여기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갔다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게다가 직원들이 아무리 고통을 해소를 해도 회사가 응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노동재해가 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또 엑스포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로서도 관계 사업자에게 적절한 노동 환경을 확보하고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열사병 대책을 강화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엑스포 직원의 열사병 유무는 발표가 된 바가 없지만 일단 학생들을 보면 5월에 엑스포를 보러 간 초등학생 3명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중학생도 엑스포를 본 다음 날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오사카부가 지금 각 학교들에게 엑스포 무료 관람권을 배포를 했는데 현재 각 학교들은 엑스포 현장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엑스포로 가는 소풍을 금지를 해달라고 오사카부 요청을 할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름 더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열사병 보험까지 등장했네요.
네, 이게 2022년에 나왔는데요. 네. 정말 단기간은 소액 보험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루만 들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도 들 수 아. 있는데 하루에 100엔이고 한 달을 들어도 2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페이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4월 22일에 한 보험회사가 판매를 시작하자 작년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65%가 재가입을 했고요. 2달 된 6월 중순에는 무려 37,000건이나 가입을 했습니다. 6월 16일에는 2,000건 이상이 가입을 했고 17일에는 무려 6,500건이나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런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요즘 가장 뜨거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란이 대표적인 산유국이죠. 맞습니다. 이란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의 원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도 많지만 이란은 이제 특히 매장량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원유, 가스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이제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세계 3위. 천연가스는 세계 2위입니다. 네. 말 그대로 땅만 파면 석유와 가스가 쏟아지는 나라가 이란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란은 세계 에너지 역사를 또 바꾼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세계 에너지 역사를 바꿀 정도로. 예. 20세기 초반으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영국은 이제 독일 해군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석탄을 사용하던 전함 가지고는 이제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제 앞서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칠은 이제 해군의 전함의 연료를 석유로 바꾸면 훨씬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석탄과 석유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석유가 압도적으로 이제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이제 석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영국은 땅 파면 석탄이 나오는 나라죠. 그것도 아주 품질이 좋은 네. 석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서 나오는 석탄을 놔두고 석유를 사용하려면 과연 충분한 석유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영국에는 아직 북해 석유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영국이 충분한 석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진 처칠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렇죠. 예, 지금의 이란에 위치한 마스제드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대량의 원유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예,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이제 영향권 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영국으로서는 페르시아에 있는 건 내 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땅에서 난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마음 놓고 이제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이제 전함의 연료를 석유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석유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에서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늦어졌다라고 하면은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의 석유 역사 100년을 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란이 제재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미국의 제일 우방이었던 이란은 이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40년 넘게 제재를 받아온 나라가 이란입니다. 특히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도록 명령한 이후부터 제재는 더욱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는 하루에 6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00만 배럴 하루 생산량이 이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돼서 한 400만 배럴 정도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재 때문에 원유 생산량 감소하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땅에 파이프를 탁 꽂으면
원유가 펑펑 예, 솟아나오는 걸로 좋겠다 이런 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원유가 이제 매장되어 있는 유정은 이제 의외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적절한 양을 채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압력을 또 유지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또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예. 관리가 중요하네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유정은 오랫동안 당연히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네. 미국이 이제 너희들 이란에 가서 이런저런 일하면은 제재할 거야라고 하니까 다들 이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또 이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됐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서 이란산 원유를 이제 회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이란산 원유를 도입했는데 지금 도입량은 0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이란의 원유를 도입한 나라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뭐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덩치가 크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24년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이 눈치를 좀 주니까 도입량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는 거의 도입하지 않는다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중국은 계속 많은 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2%가 현재 이란산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를 받으니까 생산된 석유를 갖다 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게 내놓겠죠. 예, 그래서 중국이 국제 시세보다 한 30% 이상 가격을 할인해 가지고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 피해가 우리나라한테 와요. 이란산 원유를 저렴하게 도입한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당연히 원가가 싸니까 그렇죠. 예, 가격 경쟁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제 큰 어려움에 지금 이제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리터당? 많이 싸겠죠? 많이 쌉니다. 예. 리터당 35원입니다. 35원이요? 네, 35원. 100원이 아니에요. 600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35원입니다. 와, 이러면 가격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1,650원, 1,700원 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2% 정도 수준입니다. 와, 이건 비교가 안 되네요. 예, 정말 저렴하죠. 네. 그런데 정작 이란은 또 휘발유를 또 수입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이라고 소개드렸는데. 네. 휘발유를 수입해요. 수입해요? 예,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원유는 수출하고 이런 휘발유나 디젤은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원유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정유 능력보다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라고 들여다보면 이란의 정유소 시설들의 한 60% 이상은 1970년대 만들었어요. 너무 오래됐네요. 네, 50년이 훌쩍 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더 문제는 이제 품질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품질 석유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대기오염 물질이 펑펑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이란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대기오염하고 이란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란은 이제 되게 큰 나라다 보니까 일단 뭐 지역마다 상당히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수도 테헤란 이야기를 좀 해보죠. 테헤란은 이제 해발 고도 한 1,000m 정도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또 주변이 또 더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스키장이 또 근처에 있어요. 중동에서 스키 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수요에 비해서 휘발유 공급이 부족하고 또 휘발유를 사오려고 그러면 외화를 또 들여야 되는데 이란은 또 외화가 또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란 정부는 이 부족한 휘발유에다가 첨가제를 섞어서 휘발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휘발유에 옛날에 우리 첨가제 많이 이제 길 다니다 보면 가짜 휘발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휘발유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폐기물로 분류되는 저품질의 중유
그러니까 이게 원유를 정제를 쭉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예. 이제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네. 그 전 단계에 보면 이건 아스팔트로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벙커CU나 이렇게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보통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네, 해야 네. 되는 이제 이런 저품질 중유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아주 헐값으로 들여오거나 해가지고 대량으로 발전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이 쓰면 나오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다른 나라는 안 씁니다. 그래서 오염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있구나.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테헤란 인구는 수도 그리고 주변 지역 합하면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이 겨울철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가지고 이제 눈과 목이 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숨쉬기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원유는 그렇다 치고 가스도 세계 네. 2위 매장량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가스 천연가스 예. 사용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청정연료로 예. 분류되니까 이거 사용하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산한 가스 상당수가 그냥 새고 있어요. 예, 가스관이 낡아가지고. 여기도. 예. 네. 그러니까 1년에 누출되는 천연가스량을 계산해 보니까 290억 입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우리나라가 1년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LNG 수입량을 다 합해 보면 436억 입방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양의 절반을 하늘로 그냥 너무 아까운데요? 날려보내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아깝죠. 네. 그러면 이제 가스관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설비를 관리를 좀 잘 해서 잘하면 되는데 쓰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수리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한 8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 투자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더해 또 우리로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예.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를 생산하려고 이제 유정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석유만 액체 원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가스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요. 가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잘 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원유를 생산하는 곳에서 따로 관을 묻어가지고 네. 바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유전 송유 그 유전에 보면 횃불처럼 네. 불꽃이 빛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가스들을 이제 당연히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래야죠.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해요. 네. 그런데 이란은 이 막대한 양의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는 양의 가스가 204억 입방미터니까 우리나라 수입량의 46%.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 그다음에 가스관에서 새어 나가는 네. 거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쓰는 양하고 맞먹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태우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제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별도로 포집하고 또 압축해서 저장하고 하려면 당연히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제재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한 50억 달러 정도 들이면 되는데 네. 그래서 50억 달러를 들이면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만 모으면 50억 달러 훌쩍 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요. 그런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그냥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이런 식으로 태우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예. 그다음이 이란.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아깝다고 하지만 너무 아깝고 네. 왜 그냥- 이런 일을 벌이나. 그렇죠. 누구라도 좀 들어가서 개발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이 원체 넓으니까 네. 이거를 모아서 어디까지 보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란 같은 경우는 제재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옆 나라인 이라크에 또 천연가스 전력 판매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후세인 대통령이 이제 제거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이란과 같은 이제 시아파가 이제 다수입니다. 그래서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라크는 이제 가스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화력 발전소는 뭐 전후 복구를 통해서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갈 이제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좀 도와줄게라고 이제 나선 거죠. 사실은 이제 이란은 약간 큰 형님처럼 이렇게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네, 아니 뭐 좋긴 한데 네. 지금 이란 국민들이 지금 쓸 게 없어서 어렵잖아요. 근데 옆 나라 돕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욕은 높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하루에 5천만 입방메타 규모의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네. 이거는 가스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이란이 만든 전력을 수출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라크가 필요로 한 전력의 한 40% 정도를 우리가 판매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라크가 이제 가스는 받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금을 이제 뭐 달러로 주던지 정산해야죠. 아니면 원유로 주던지 네, 뭔가를 네, 해야 네. 되는데 이게 이라크가 그냥 배째라. 정말요? 예, 이라크도 이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금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수출용으로 이제 가스와 전기가 이라크로 가니까 정작 이란 내에는 이제 가스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또 이란은 또 겨울에는 꽤 춥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이제 가스 수출을 당초 계약량보다 85% 감축. 네. 예, 이렇게 하고 전력 수출도 당초 목표로 했던 거에 3분의 1 이렇게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네. 또 그렇죠. 12일 동안 또 전쟁을 했고 미국까지 미국 공격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휴전 뭐 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 이제 제일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항상 이란이 이제 뭔가 핀치에 몰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할까봐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이제 합니다. 네, 이란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국제 항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에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좁은 입구입니다. 해협 북쪽에 이제 이란이 있고 남쪽에 오만이 있어요. 오만이란 나라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지도를 얼핏 보면 이제 남쪽은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땅 아닌가 싶은데 이 가장 좁은 지역 해협을 만드는 가장 좁은 반도가 이제 무산담 반도라는 이름의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는 또 오만 영토예요. 본토와 떨어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이란, 오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좁은 지역의 폭을 재보면 이제 해리 바다에서 쓰는 단위로 보면 21해리입니다. 그런데 오만과 이란 양쪽이 모두 다 영해를 12해리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중앙이 겹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절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모두 다 이제 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쪽을 운행하는 이제 유조선을 뭐 막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 자 우리가 요즘에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여기 무슨 이상한 폭발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유조선을 세워놓고 이제 검문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만 쪽으로 이제 딱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큰 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들이 하루에 수백 척이 바쁘게 오가다 보니까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쪽으로 가면 충돌.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얌전하게 자기 쪽만 봉쇄하는 게 아니고 뭐 기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네, 우리나라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죠. 일본은 73%.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과 일본이 제일 난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평화가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전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